네, 스티븐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좋다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게 어제부터 올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과연 상승분을 왜 반납했을까? 시장의 불안함은 다시 커지는 걸까? 미국 시장은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또 더 빠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본다면은 FOMC 안도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봐볼 만한 건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모처럼 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닥이 이제 좀 장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목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용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시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매수를 해야지, 진짜 반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마무리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용두사미가 좀 됐는데 반등의 발판은 좀 마련했다고 보시나요, 오늘 시장? 저는 충분히 이제 외국인들도 현물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의 시장은 아무리 봐도 약간 박스권을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박스권을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마 중순경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박스권 상단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그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장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국내장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보게 되면 자동차를 샀고요. 2차전에 샀고 조선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보통은 삼성전자 제 위에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좋았던 그나마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이랑 전력기기 쪽, 그다음에 조선하고 맨 아래에 보시면 태양광을 샀습니다. 결국 최근에 사지 않았던 종목들을 새롭게 샀었고 반대로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갔던 어제부터 많이 올라갔었던 반도체 종목들을 매도를 한 건데 그럼 웃긴 건 이제 미국장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발표했던 메타 플랫폼스의 발표를 봤을 때 개고제 메타 자체도 시간에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막 엔비디아 시간이 더 올라가고 미국 나스닥 성모지수도 계속 올라간 상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내 지수 자체도 갭상승 추발 잘 됐습니다. 다음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조건 했을 것 같고 그렇다 여기는 반도체가 어제까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고점이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메타 굉장히 좋았었고요. 구글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 좋았었고 대부분 다 빅테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외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메타만 발표한 게 아니고 오늘 퀄컴도 발표했었고 아모디스 발표했었고 장비주의 램까지도 발표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시간에서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메타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내려갔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메타 플랫폼스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조금 더 강력하게 캐피스를 투자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구나. 결국은 AI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돈을 벌지만 완벽하게 AI에 특화된 종목이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조금 더 슬로우해진 상태라서 내년도를 봐야 되는 시점이 생겼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소형, 중소형에서는 장비도 빠지고 내려갔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 봤을 때 똑같죠. 국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잘 벌었습니다. 하이닉스 잘 벌었죠? 그 이외에 과연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느냐. 그걸 봤을 때 소부장 자체도 이제부터 8월 달부터 해서 어린이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과연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만약이라도 오늘 암호디스가 발표 이후에 올라갔고 램도 발표 이후에 올라갔다면 아마 국내 관련 종목들도 한 번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약간 공백기가 생길 것 같은데 공백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엔비디아가 원래는 광고절 부근에서 이제 발표 나오지 않겠냐였는데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가 8월 28일 날 2분기 발표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자리에서 소보장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한 달이라는 시간 남았는데 굳이 뭐 지금 더 사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 아마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8월 14일 날까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소부장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거는 올라가겠지만 못 나올 종목들은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 이외에 화장품이나 전력기기 아직 발표 안 나온 종목들 이런 것처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내일과 다음 주에는 강세가 올라가면서 네. 다음 주까지는 아마 개별주 장세가 국내장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오늘 내려갔던 거, 반도체 내려갔던 거 너무 심하기보다 아직은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지라도 분명히 엔비디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라도 내가 오늘 시가에 들어가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 놓고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방면이 좋겠습니다. 네, 8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좀 한 달 가까이 공백기가 지금 좀 띄워져 있습니다. 이가람이 지금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오늘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애프터 시장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를 어제 AMD 실적 발표에서 AMD가 워낙 호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AMD가 좋으면 엔비디아는 더 좋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들어가서 엔비디아 실적을 좀 땡겨왔다라고도 생각이 들긴 해요. 그보다도 AMD까지 좋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를 더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AMD 거까지 더 쓴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구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더구나 메타 플랫폼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더 하겠다는 얘기는 구글 지금 결국은 엔비디아 거를 더 쓰겠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국내에서 삼성전자 밀린 것도 제 생각이 맞다면 오늘 빅테크 종목들은 메타 때문에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지금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개장 전 마켓포트에서 봤을 때 21선 자리까지 거의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반등 줬을 때 20선에서 막혔어요. 여기를 지금 못 뚫고 내려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도 강력하게 125달러를 뚫고 가지 않는 이상은 한 번의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내려간 거는 미국의 빅테크가 오늘 밤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반영을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나온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법안에 관한 이슈와는 좀 별개다. 그것도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해서 이게 네덜란드와 일본, 한국 쪽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에다가 HBM을 판매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사실 둘 다 약간 루머성이긴 했었고 어저께 올라갔던 거는 완화 쪽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던 게 그쵸. 있는 것 같고요. 오늘 HBM 쪽에 대한 안 좋은 악재 뉴스는 사실 중국에 대한 비중 자체가 크지 않고 네. 나가는 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 약간 너네 HBM도 건들 수 있어라는 약간 경고성 멘트였다라고 했을 때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 건 많지만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약간 미국이 오늘 약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반영을 같이 본 게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특이점을 보면은 따로 또 반도체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오프닝에서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특이점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전선전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이 빅테크들이 컨코를 통해서 AI 서버 구축에 투자하는 것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계속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도 올라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당연히 또 이제 수요가 올라가겠다라는 메커니즘이 좀 통하면서 오늘 전력 올라갔고요. 여기 같이 올라가던 전선주도 좀 올라갔습니다. 여기 오늘 구리 선물 가격도 2.2% 상승을 했고요. 어제 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는 전력 경매가 있었는데 뭐 이게 800%가 넘는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되게 이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매니저님, 오늘 장 초반에 여기도 좋게 정말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모든 종목이 좀 그랬겠지만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전력 전선 이쪽은요, 하지만 오늘 더 올라갈 수 있는 연속성을 좀 발견했다고 보시나요? 연속성을 발견이라기보다는요, 꾸준하게 모아가야 되는 자리지 않을까. 앞서 우리 이가람 쉬어갈 매니저가 네. 반도체를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전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하고 동일하다. 지금에서 조정을 받는 기간이라면 저점에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서 그 전력 기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핫하고 있었는데 물론 전력에 대한 이런 PD님, 잠시만요. 너무 커서, 이제 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경매에서도 이제 9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제 미국에 있는 전력에 대한 대표주였던 파워 인더스트리가 37%나 올라왔고요. 그 외적으로서 그 관련된 전력기기들이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그래서 오늘 국내장들에서도 전력기기들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쵸? 사실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에서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오늘 국내장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번은 뜨고 나서부터 전부 다 밀려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시장을 잘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내년도 아니면 빠르면 내년도 길어야 이제 26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완공이 시작되면은 바로 이제 가공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AI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전력에 대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가는 상승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서 이제 여름철이 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절성 요인에서 또 본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란, 전력난에 또 올 거고 블랙아웃 시즌이 왔다라고 하면은 올해가 가장 큰 폭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전력 부족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변압기를 떠나서 송전까지도 노후화된 송전을 16만 킬로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형 매출에 들어가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거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는 뭐 여름 폭염 그리고 이제 전력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봐왔던 투자 포인트 치고는 좀 일시적인 거죠, 이거는. 지금은 일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대장주였던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왔고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거는 어느 정도 단발성 조정, 단기간 기간 조정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본다라고 하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덜 물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조정을 받았던 이제 대한전선이라든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어차피 소부장으로 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였고 다시 한번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후발주로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하다가 좀 웃었던 게 밑에 이제 자막을 보니까 지금 피카피카 피카츄 8월에도 피카츄 달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세 분께 함께 좀 공통 질문을 해서 OX를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과 전선 일단 둘 다 함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전력 전선 8월에는 좀 모처럼 달려갈 거라고 보시는지 7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8월엔 좀 시원하게 달려갈 수 있을지 전기 충격 100만 볼트, 1000만 볼트까지 맛볼 수 있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조기준 매니저님만 X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X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전력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현재 거의 7월 한 달 동안 올랐는데 또 8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13% 뜨면서 우리 시장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기대감이 아까 컸는데 또 실망감이 더 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요인이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13%, 7% 빠졌다, 13% 올랐다가 오늘 밤에 당연히 조정가 나오겠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라고 할 거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일본 시장을 한번 보면 오늘 장중에 이제 3% 정도 빠져서 도대체 뭐가 빠졌는지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빠졌더라고요. 뭐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파나소닉 오늘 토요타가 8.4% 지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게 없어요. 덴소, 혼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5% 이상, 7%에서 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정도 빠졌다가 2.5 정도에서 마감을 했지만은 파나소닉도 오늘 7.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부터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그렇고 웬만한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없었을 만큼 많이 빠졌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건 좋은 거거든요.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0.25를 올리면서 그 엔화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강세가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수출 기업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되면서 청산하면서 이제 엔화 강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러면 우리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쪽의 수혜는 더 나올 텐데 전혀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요인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전일날 올라왔던 수급이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세계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방산 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오늘은 전자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방산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현물을 지금 현재 우리 기관이 2조 넘게 샀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외국인이 2조 1천억 샀는데 개인들이 한 3조 이상 매도를 했다는 측면도 있을 텐데 네. 파생 상품을 아직까지 이제 저번에부터 얘기했던 저번 주부터 3만 개 정도 팔고 있는 최근에 7월 중순부터 팔고 있는 쪽에서 오늘도 6, 7천 개 팔았다가 장이 또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이제 2, 3천 개로 줄이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는 파생 상품 매매 쪽이 아직도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또 뚫고 2,800까지 뚫고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 시장 이야기를 또 같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그러니까 들어주신 이유는 지금 주가가 대부분이 고가권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저는 뭐 고가권이지 않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돌파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상승이 어떻게 왜 올라? 구리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어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석유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라든가 알루미늄 여러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KBRT 메탈이 상한가를 치면서 구리 전선주가 올랐고 전력 설비주가 같이 올랐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미국의 전력 경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이런 쪽이 올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문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연결고리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리 가격이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뭐 어제만 전일비 2.2%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와 또 연관된 전선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반적인 주가는 고가권이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를 들어주셨거든요. 앞서 구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뭐 그러면 전선, 전력 이쪽은 구리 선물 가격이 올라야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사실 구리가 올라야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구리 가격 올라가지 않는데 종목 다 올라왔다가 이제 이번에서 약간 시세가 세게 나올 때 그 구간에 구리가 따라갔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오히려 구리 가격이랑 약간 거리감은 좀 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수요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자체를 더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자체가 깨질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 만약에 뭐 IRA법이 약간 문제가 돼서 지금 뭐 태양광 쪽이나 풍력 쪽이 약간 좀 약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노후화된 사업을 바꿔치기 하는 거, 노후화된 장비를 바꿔내고 있는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수요가 절대 줄 수가 없는 지금 더군다나 미국 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AI 쪽도 커진 상태라서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지 뭔가 지금 아직은 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네. HD 현대엘렉트릭에서 지난번에 이제 서프라이즈 이후에 실적 콜을 했을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고점 먹고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에 대해 3분기 납기가 될 전력 기기들을
미리 땡겨서 했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더 이상 올리는 건 좀 무리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고 하반기에 대한 수주로 봤을 때도 신규 수주는 상반기보다 덜 나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말고 있는 거지 요게 대한 수요가 앞으로 꺾일 거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오더컷 즉 수주에 대해서 취소가 나오는 그런 경우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지금 다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증설 이후에 대한 물량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가가 누워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결국 지금은 지금 대형사들이 지금 발표가 다 끝났고 남아서 있는 게 지금 이제 재룡전기 남아 있고요. 재룡전기하고 일진전기 남아 있거든요.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뭔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게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오늘 밤인데 미국의 이턴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자체도 약간 올라가다 말고 다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컨퍼런스 콜 통해서 들어봤을 때 이턴 코퍼레이션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종목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지금 뭐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수주가 줄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국내 관련의 전력기기들도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지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락세로 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자면 이 전력 그리고 전선을 보면은 한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전력과 전선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먼저 잘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씻을 수가 없다라는 불안함도 좀 있어요. 왜 반도체랑 자꾸 엮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반도체가 생겨나고 AI가 생겨나고요. 데이터 네. 센터가 늘어나니까 전력도 늘어나겠죠. 이 연결관계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 자체가 일단은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따라서 물론 전력 수요도 증가되겠지만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력량보다도 물론 뭐 AI에 대한 들어가는 전력량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거 말고도 그 외적으로서 전력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생산량만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한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전력기기들은 그동안 한 달 정도만 조정을 받았고 또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반도체하고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라고 보면 어차피 주가들은 기대 심리로서 올라가는 거였고 또 지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절성에 대한 요인도 섞여 있는 것만큼 또 그러다 보면은 또 한번 주가에 대한 흐름 방향도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반도체라고 엮였을 때 엔비디아가 상승해야지만 전력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를 또 이제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는 수요 양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실적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가라 매니저님이 실적에 대해 3분기 실적을 땡겨왔던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왔던 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1분기하고 비슷비슷할 거다 였는데 그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매출이 이제 앞으로 연매출 3조 3천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거고 더 이상 내릴 필요 없는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40만 원 이상 넘어가야지만 적정한 주가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에서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이 먼저 올라갔다 하지만은 그 외적으로서 소부장 종목들도 아직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구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여파도 있겠지만 오히려 구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선 케이블들은 오히려 구리를 싸게도 매입을 했다가 그때 구리 가격이 잠깐이라도 반등한다면 오히려 비싸게도 팔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반대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 구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선 케이블을 담아내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 쪽과 전선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따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통합해서 좀 가져가는 게 나을라나요? 저는 통합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섹터로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HBM에 담을 것이냐 CXL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HBM에 들어가는 장비 업종을 같이 담을 것이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HBM이라고 해서 HBM만 가는 게 아니고 또 그에 따라가는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면 좋겠고 더 큰 의미에서는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엠이 들어갔을 때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사업 또는 리튬 사업 이런 애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소부장
시장들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택해 주세요. 전력, 전선 둘 중에 하나. 둘 다 담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오 들어주셨으니까 전력과 전선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어디가 좀 더 유리한 투자처가 될 것 같으세요? 전력과 전선을 함께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종목이 좋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기업 예, 전력도 하고 있는데 전선도 하고 있고 어디가 있나요? 일진전기라고 있어요. 일진전기. 일진전기.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도 하는데 전력기기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딱 미리 공시까지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서비스 내용 보게 되면 일단은 전선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지금 거의 70%대 넘게끔 전선 쪽으로 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1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 기준상 봤을 때 전선이 70%대가 넘게 있고 전력기기 쪽, 지금 변압기 쪽은 그래봐야 16%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전선을 따라가기보다 변압기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의 수주 잔고를 보게 됐을 때 수주가 전력기기, 결국은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수주 자체가 월등히 지금 높게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다 이제 납품이 됐을 때 기납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납품된 게 거의 없다. 수주는 왕창 쌓여져 있는데 납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납기가 되면 될수록 결국 매출과 영업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변압기 자체는 사이클 초기에 확장되는 시기에는 변압기 사이클 돌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사이클로 보게 되면 변압기가 다시 깔리면 그 다음은 전선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이 전선인 건데 이진전기 같은 경우는 앞에 사이클을 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 눌렸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 다음 전선 사이클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60년생인 또 대표이사가 있으신데 60년생 대표이사께서 이번에 8월 1일 오늘 공시가 올라온 것도 450주를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 날도 600주를 추가 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유일하게 지금 자사주를 사고에 매입했다라고 뜬 기업이 전력기기 전선 안에 유일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뭔가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전선과 변압기 뭐 사야 되지? 고민된다면 이거 사면 되지 않을까. 전선과 변압기 다 같이 하고 있는 일진전기를 저는 가장 좋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짬뽕과 짜장면 둘 중에 뭘 먹을까 하면 짬짜면 먹듯이 그렇죠. 전선과 전력, 일진전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엑셀을 들어주셨지만 종목 하나 한번 골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전선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약간 고점에 있는데 이제 네. 충분히 조정 거치는 이제 그 개발 디벨로프먼트 SK 이터닉스와 더불어 이제 오늘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하나솔루션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으로 해서 두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하나솔루션 이야기 들어봤고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으로 압축할까요? 저도 뭐 끝까지 뭐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만약에 이제 그 와중에 전기를 또 본다라고 하면은 세명전기. 네, 우리나라 금구류를 개발하고 100% 금구류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금구류 자체를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올 거라는 건 본다라고 하면 세명전기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세명전기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가을님께서 자, 해리스 당선으로 배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본다면 해리스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2차 전지도 오늘 그래서 올랐는지도 모르겠고요.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뭐 지금 여기가 신재생에너지는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해리스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봐야겠죠? 아니 뭐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그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이 가능성이 그렇죠. 커 보이고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오늘 뭐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쪽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경합이라잖아요. 와, 근데 만약에 오늘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고 미국 대통령의 베팅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산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까 7대 뭐 주에서 경합하고 있는데 뭐 네 군데에서 우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저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때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됐을 때도 보면은 불리했었는데 막상 보면 샤이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제 그랬고 미국의 독특한 그 대선 제도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인기가 있더라도 막상 그 경합주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세 뭐 열세 이렇게 하도 어떤 언론에서는 보면 트럼프 우세, 어떤 언론에서 해리스 우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좌파 우파 나누듯이 그런 쪽이 이제 언론에 친한 민주당에 친한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할 거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뉴스라든가 이제 트럼프 친 언론은 또 그쪽이 우세할 거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대선까지 계속 비슷하게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우세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세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해서 다들 줄서기가 될 텐데 어느 양쪽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경쟁하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우리나라에 좀 유리한 쪽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뭐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들의 그렇죠. 미국의 또 심리는 또 그 이쪽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열세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 트럼프가 우세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상 그쪽의 심리를 알아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쪽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때는 그 리스크를 좀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꼭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거를 미국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신재생 관련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바이든이 되든 그러니까 바이든 끝나게 이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신재생이 끝날 거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트럼프가 있었을 때 석유화학주가 약했고요. 의외로 반도체라든가 다른 태양광이라든가 수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시작점이 좀 달랐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막상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아예 규제를 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제 원자력을 투자한다지만 지금 현재 동남권, 서남권에서 해상 풍력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고 막상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태양광은 중국산 관련해서 규제를 하면 더 트럼프가 됐을 때 중국 생산하는 뭐 태양광 관련해서 규제한다. 그러면 또 호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는 업종이 각상 트럼프가 됐다 해서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빠질 만큼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될 만한 것도 크게 찾아볼 수는 없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게임 섹터가 나름 강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군계 일학이 바로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가 그렇게 반응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금리나 시그널도 사실상 나온 상태였고요. 오늘 시장에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골라보면요. 코스닥이 더 좋았다는 것. 이거 게임주의 특이점이 온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오늘 게임주들의 상승,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좀 결부질 수 있습니까? 그거를 결부지려면 한없이 결부짓는데 최근에 뭐 넥슨 게임즈는 사실은 뭐 개인이 사서 올린 건 아니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270만 주 기간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외국인도 12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뭐 매수가 집중되면서 올라왔다는 측면도 있고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주식이 이제 한꺼번에 수급이 풀리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대주주임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퍼스트 디센던트 어떤 호조 흥행 관련해서도 지금 올라온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는데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요거 넥슨 게임즈만 강했지 다른 게임주들이 올라왔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맞아요. 크래프톤은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넥슨 게임과 크래프톤 두 종목만 지금 강했지 나머지 게임주는 지금 바닥에서 오늘만 올라왔지 전혀 지금 바닥권에서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 게임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 뭐 NC소프트 지금 현재 우리가 잊어먹었던 뭐 1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아저씨들의 어떤 NC소프트인데 지금은 소외됐듯이 게임주는 지금 뭐 실제적으로 지금 1, 2 크래프톤 외에는 크게 인기가 없고 만약 넥슨 게임즈 두 종목만 인기가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게임주에서는 크래프톤, 넥슨 게임 말고는 좀 달려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좀 넥슨에서는 강한 반응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김우태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상승할 여력을
보여준다고 보십니까? 오늘 시장을 본다면? 사실 게임주는 금리 인하하고는 별개로 봐야죠. 왜요? 인하랑은- 금리 인하 한다면 이제 성장주가 올라갈 여력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게임주 흥행만 잘 팔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 주가들은 반응할 수 있을 거고, 금리 인하로 한다고 해서 게임주들이 그렇게 뭐 딱히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금력들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금리 인하랑은 좀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당장에 대해서 게임주들은 실적 위주로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흥행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였고, 얼마 전에 또 웹툰에서 게임으로 넘어왔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넷마블에서 했는데, 근데 그 주가도 아직은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넥슨 게임즈만 줄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넥슨 게임즈만 유독 과도하게 또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펄어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아직은 뭐 잘 가고 있지만, 크래프톤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사실 게임주를 좀 딱히 다 받아보기에는 너무 좀 부담되는 자리인 것 같고,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게임 신작에 대한 흥행이 얼마만큼 더 지속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게임주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안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마침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게임주가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전 이거를 좀 연결을 해서 앞으로는 좀 코스닥의 장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한번 OX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좀 코스닥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아직은 그래도 코스피 아니면은 이제 다른 개별 종목 장세를 예상한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는 X를 들어줬고 김응태 매니저님만 O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이제 좀 봐도 되는 시기다. 네, 제가 어제였죠. 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그 뭐라고 했냐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먼저 갈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운이 좋게 또 딱 들어맞았는데, 이게 빅테크 종목들이 가야지만 이제 코스피가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좀 빨간불 켰다가 차익 실현 물량 다 쏟아내면서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모습인데, 그러고 났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일반 업종들이 많이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6조 가량까지 이제 내려왔다, 마이너스 4%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를 또 달성했었습니다. 장중에. 물론 다시 한번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역전하면서 올라왔지만, 이처럼 아직까지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바닥을 잡아주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에스모하고 이런 일정이 있는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빅테크 업종들보다는 일반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다라면 이런 경기 민감주까지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에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오히려 더 땡겨 가능성이 가정에도 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코스피만 올라왔던 시장이었던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많이 왔거든요. 2,600여 종목 중에서 1,000여 개 넘게 코스닥에서 올라왔고, 나머지가 600개 정도가 이제 코스피에서 올랐는데, 그만큼 코스닥이 그만큼 약보가되게 컸다. 그러면 반등도 더 세게 올라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을 오히려 더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대형주가 막 좋았던 이유를 본다면은 금리가 높아서였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으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오히려 대형주가 가는 장세지,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라면 다시 한번 성장주를 비롯한 코스닥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안에서는 뭐가 좀 중점적으로 갈 것 같으세요? 워낙 지금 제약바이오가 1등으로 군림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게임 정도가 치고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가 가장 괜찮다고 보세요? 게임도 치고 가면 좋겠고요. 엔터도 또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 안에 엔터? 네, 엔터도 있기 때문에 게임과 엔터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2차 전지가 잘 버텨주고 내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땡길 때 코스닥이 더 갈 거고, 그러면 일반 업종들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또 이제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제는 뭐 하반기로 가면 로봇도 또 봐야 되는 그런 시적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버텨주는 전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엔터도 볼만하고 하반기에는 로봇도 볼만하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이제 앞서서 X를 들어주셨는데 네. 뭐 코스피 대형주가 계속 강할 추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뭐 개별 종목 장세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화요일날 방송이었습니다. 화요일날 방송에서 저는 비테크 반등 보겠다라고 했고 비테크 예. 나와줬죠. 그다음에 뭐 어제 오늘 올라갔던 게 코스피가 올라가고 오늘 이제 첫 반등 보여준 게 코스닥이 이제서야 오늘 한번 올라간 모습인 건데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약간 하락 추세 쪽으로 바뀌어 있다가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 지금 뭔가 지수의 현상 봤을 때는 지수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누가 올라와야 되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와야 됩니다. 뭔가 2차 전지가 저도 약간 더 빠지기보다 2차 전지가 버틸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결국은 지수가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2차 전지가 버티는 안에서 그 한도 안에서 아마 제약바이오도 올라갈 수 있고 게임도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개별 성향의 종목들, 개별 성향의 업종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지 뭔가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를 따라갈 거다, 뭔가 추세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금리를 내려간다라고 한들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러셀에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똑같아요. 비테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을 때도 수익을 잘 냈는데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더 수익 내겠죠. 더군다나 달러가 강달러인데에 불구하고 비테크는 수익을 냈습니다. 수출을 할 때 불리한 게 강달러인데 달러가 내려오는 구간이 생겼어요. 비테크는 돈 더 벌 수가 있겠죠. 그럼 돈을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도 비테크한테 수혜입니다. 반대로 소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온다라고 한들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빠르게 되는 것도 어려울 건 똑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올라가면서 EPS가 올라가고 PL이 올라간다던가 그런 모습은 사실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빠스거리에서 그릴 것 같고 저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뭔가 개별 성향을 보는데 저는 하반기를 좀 리스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미국의 대선 리스크도 있는데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금리가 9월달 내려간다고 하는데 과연 금리 인하가 호재가 맞을까요? 저는 그것도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안주는 결국 코스피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은 코스닥에서 플레이가 화려해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아니면 금융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회사들 돈이 완벽한 것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국내는 미국과 다르게 잘 버티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코스닥을 너무 비중을 키워나가기보단 코스닥은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싣는 거는 하반기를 봤을 때 저는 코스피 쪽으로 몰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거 9월에 한 번이고 그 이후에 또 몇 번을 더 할지는 아직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이가람 매니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운 리스크한 것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든든한 코스피 형님들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이 생각은 있어요. 뭔가 금리 인하 했다고 오늘 코스닥이 올랐다? 금리 인하 지금 한 번 아직 하지도 않았고 9월에 할 건데 이게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데 한 번 딱 내릴까 말까 할 때 코스닥이 강해진다? 너무 좀 설레발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금리 인하를 뭐 코스닥이랑 너무 연동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해서 뭐 상관계수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코스닥의 1위부터 15위까지 봤는데 이제 올라온 게 에코프로비엠, LTE 1, 2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봤을 때가 이제 아까 15위가 넥슨 게임즈인데 15위 뒤에 이제 20위 뭐 뒤에 있는데 넥슨 게임즈가 올라온 게 이제 뭔지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제 김정주 회장의 사망 이후에 이제 상속
뭐 4조 낸 거가 납부되고 작년에도 지금 현재 매각이 불발됐고 계속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갈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아니면 뭐 사우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 혹시 올라간다면 지금 이렇게 추세가 올라간다면 M&A가 또 되는 게 아닌가 어디 매각을 하는 상속세 납부로 해서 매각하는 지분 인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도 아까 지금 이렇게 세게 올라간 건 그거 외에는 이유가 이렇게 게임의 흥행으로 올라가는 거 치고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HPSP, 클래시스, 뭐 휴젤 요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수익이 나고 알테오젠이 수익이 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15에서 22에서 30위까지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뭐 엔터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엔터사들 SM부터 뭐 JYP 이런 쪽이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30위 단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조금 그러니까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지수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화려한 종목 장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동안 눌렸던 30위 이하의 종목들 중에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종목 중에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넥슨케인처럼 올라가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밑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듯이 밑단에 있던 것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삼천당.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테오젠 올해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엔캠도 작년에 저 밑단에 있어 지금 현재 7위까지 올라왔듯이 저 밑단에 있는 종목이 새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지.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는 종목이 추가로 상승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단에 그럼 뭘 봐야 돼요? 많죠. 지금 우리 방송하면서 상가 네. 방송하면서 봐야 될 것들 많고 저는 뭐 그 반도체 동진 세미캠부터 시작해서 SNS텍이라든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됐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터 JYP, YG도 한 번씩, SM도 한 번씩은 시세 분출을 나올 수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탄탄한데 뭔가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밸류를 온전히 다 받지는 못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안에서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저요? 저는 사실 게임주는 없습니다. 네, 담고 싶지도 않은데 네. 괜히 그런 건 섣불리 담았다가 한번 물리게 되면 또 이게 한 1, 2년 넘어가야 돼서 사실 제가 오늘 넥슨 게임즈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넥슨 게임즈를 차트 딱 보니까는 지금 과매수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위험한 네, 구간. 넥슨 게임즈를 딱 하나 보고 왔는데 아니면 넷마블이야 좀 저점이 있는데 넷마블도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안 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중소형주 아까 코스닥에서는 5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코스닥에서는 뭐 코스닥을 좀 이끌어갈 종목. 아까 뭐 하반기 로봇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너무 많은데 예. 저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테마성 위주로 그냥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보는데 그나마 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지금에서는 뭐 전력, 네,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피카츄로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에 강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카츄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게임주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연관성이 좀 있는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달을 설명드리면 넷마블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CJ ENM이 지분을 좀 매각을 했는데 그 지분 매각을 가져간 곳이 제 거 화면에 보게 되면요. 텐센트라는 기업에서 넷마블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CJ ENM 매각을 텐센트가 가져가서 넷마블의 이제 대주주가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텐센트와의 뭔가 좀 협력 관계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 거 화면 좀 같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와줬는데 되게 의미 있던 게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가 나올 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 컨센은 680억인데요. 컨센 대비 엄청나게 상회할 걸로 전망치 적어놨어요. 그리고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도 이전 거보다 거의 뭐 50% 가깝게 지금 이익단을 올려놨는데 이게 맞다라고 확인된다거나 지금 이 내용을 쓰신 분이 한 분이거든요. 만약이라도 2명, 3명 늘리게 되면 결국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선반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 뭔가 지금 8월 8일 날 어닝 발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게임주가 더 올라가게 되면 넷마블 쪽도 실적 서프라이즈에
슈퍼셋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8일 다음 주거든요. 그 전에 아마 한 번 들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뭔가 편하게 본다면 저는 넷마블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넷마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도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봤을 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넥슨 게임즈는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뭐 퍼스트 디스텐던트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속세 재원 납부로 해서 물납을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인수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이제 보니까 중국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혹시 텐센트가 인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정도의 규모를 살 수 있는 데가 뭐 글로벌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넥슨 게임즈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넥슨 게임즈와 더불어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시프트업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프트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기금의 180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기관이 한 150만 주를 샀는데 그 중에 이제 연기금 매수가 너무 과하게 들어오고 있는 측면도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팔았고 이제 해서 뭐 70만 주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게임에 지금 넘버 2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6만 원의 공모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시총도 높지만은 근데 이제 작년 안에 이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뭐 거의 75%의 대주주 지분이 있고 이게 6개월 풀립니다. 그러니까 외국계랑 포함해서 6개월 풀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달짜리 보유수 물량이 이제 내일 7월 11일 날 35만 주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35만 주 정도는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 80만 주인데 그래서 한 달짜리 물량 소화하면서 올라가면 지금 현재 6만 원대 이제 칠자가 나온다면 좀 어렵겠지만 6자 단에서 조금씩 모아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8만 원대에서 요즘에 한 10 몇 프로만 수익이 나도 땡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가격대에서 모아서 8만 원 매도가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11일 날 이제 8월 11일 날 35만 주 나올 때 그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미리 사서 그 전에 8만 원에 팔든지 아니면 조금 더 11일 날 물량이 나와서 조금 더 6만 원 초반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단기 차익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은 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마침 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까지 좀 의미를 넓혀봐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좀 게임주로 압축이 되긴 했는데 그 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전망 같은 건 이제 세 분의 무료 방송에서 함께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어제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바로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 공격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제보다 좀 더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 이제 해운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올해 연초 1월에서 3월 정도로 돌아간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모처럼도 시장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또 리스크가 돼서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이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쪽의 테마는 지금 좀 테마로 통해서 트레이딩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시장을 발목을 좀 잡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또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가를 실시간 차트 놓고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 원체 많이 올라왔어요. 어저께 올라가는 과정에서 3 음봉을 다 지금 회복시켜서 양봉을 올려놓는 유가 차트가 되겠는데 유가가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이제 우리 장 마감 때쯤에 이제 이스라엘한테 뭔가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뉴스가 또 뜨면서 뭔가 좀 불안감이 좀 가지고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상태에서 유가 약간 멈춰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일 같은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내일의 금요일이죠. 그러면 주말 앞두고서 주말 리스크, 주말 동안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내일 시장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 강세가 아닌 약하게 내려가게 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져 있는 원유 관련된 테마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홍해 관련해서도 해운 테마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든지 뭔가 오늘 시간에서 먼저 올라갔던 해운 테마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테마들이 내일 아침에 계속 올라갈 수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단기 매매 성향이다, 난 단타를 잘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내일 뭔가 난 단타를 잘 못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리스크가 나중에 뭘로 펄 수가 있냐면 지금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서 해리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란 거를 못 막았다. 이스라엘을 결국 미국이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번에 바이든이 갔다 왔단 말이죠.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올림픽 기간에는 안 하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올림픽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봤을 때 지금 언론 보도들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 바이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해리스한테 책임론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강한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트럼프가 그쵸. 다시 한 번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트레이더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를 한 번 더 뒤흔들 수가 있다. 이게 이번에 뭔가 리스크의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뭔가 퍼진다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과연 전쟁 테마만 볼 거냐? 그게 아닌 밀려 내려가 있는 트럼프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테마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어서 뭔가 좀 다양성 있게 생각을 넓혀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뭔가 내일 당장 대응해 본다면 일단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주말 지내놓고 다음 주에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해리스에게도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금융 정책에도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그렇죠. 맞아요. 또 뭐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미국 쪽으로 우리가 미국 대선 트레이딩까지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는 바로 좀 종목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저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종목을 주목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말인지 압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사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네탄야후는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11월 뭐 올해 연말까지도. 왜냐하면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되는 게 네탄야후 입장에서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쟁을 끝내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네탄야후 이스라엘 정부도 이제 그 정권 유지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공격을 더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란 쪽에서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72시간 내에 또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반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펀더멘탈이 좌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간다 이게 아니고 묻지마. 그러니까 어떤 거래량이 많은 거 많이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면 되고. 그때 보면 이제 흥하해온, 뭐 한국석유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흥하해온은 이제 그정 지정학적 리스크가 왔다 그래도 수혜가 전혀 안 되는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그 해운 운임이 올랐을 때 HMM 대한해운이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데 흥하해운은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근에 우리 동남아 쪽에서 운송을 하는 담당하는 흥하해운인데 이게 대한해운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대한해운은 2천억 영업이익이 나는데 흥하해운은 200억밖에 안 나는데 한때 시총 1조가 넘어가면서 대한해운을 앞섰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품이 형성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흥하해운은 과히 싼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올라가냐면 대주주가 잔금 상선이 75%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 정도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 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액도 싸니까 2,600원이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뭐 20% 정도, 5천만 주 정도를 개인들이 이제 사고 팔고 1억 주 거래되면 단타 세력들이 다 사버릴 수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이 올라가는 거지. 흥하해운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그런 연관성이 높아서, 그다음에 수익이 많이 나서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을 찾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냥 그날따라 거래가 많은 종목들 잘 눈 감고 소량으로 매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은태 매니저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히려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럴 때 안 담고 언제 담나. 그 생각으로서 차라리 어차피 단타로 들어가는 거 테마성이든 뭐든 간에 지금 아니면 담을 기회 없다. 언제 이런 종목 담지. 이게 아니면 올라갈 일이 없는데 언제 담겠습니까? 네. 국제유가 상승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 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홍구석유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도 국제유가 WTI가 4% 정도 상승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제 장에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안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단발성이라도 해도 충분히 담아봐도 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이제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 위험 요소만큼 또 자금력들은 좀 축소시켜서 네. 비중 조절 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란이 뭐 동맹국하고에 대한 72시간 내에서 공격을 하겠다. 이란 동맹국하고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걸 밝히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나냐면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에 대한 검토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번 미사일을 쏠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뭐 쇼맨십으로 미사일을 한번 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타성으로도 매수해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운 업종도 이미 한번 국제유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흥구석유가 한국석유들도 담아두고 싶지만 저는 그냥 가볍게 좀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대한해운이 바닥권에서 이제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예. 예, 지금 자리에서 본다라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잡지는 않는 게 좋다. 그래도 잡아도 돼요. 이거죠? 네. 잡아도 됩니다. 잡아도 돼요? 네. 근데 왜 대한해운이에요? 그럼 흥하죠. 이따가 네. 종목 추천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그럼 종목으로 압축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두 가지인데요. 그냥 뭐 뭔가 시적 관련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큰 놈, 그냥 HMM 정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뭔가 좀 무겁지만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라서 HMM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테마성으로 본다면 한국석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 해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석유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8월 수익률 대결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자, 7월 수익률 대결은 어떻게 펼쳐졌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8월의 첫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특보들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